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경 속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구절 속에 동쪽 끝 어떤 나라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일본이나 중국을 떠올렸지만 놀랍게도 학자들이 지목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유대인과의 교류조차 거의 없던 그 나라. 한국이 어떻게 예언 속에 떠오른 것일까요?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충격적인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왜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버 하워드입니다. 45세 영국 출신의 탐험가이자 작가예요. 20년 동안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여행했답니다.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가장 깊은 동굴을 탐험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책에서만 보는 고대 유적을 연구했죠. 제 모험은 BBC 방송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었고 제 발견에 관한 책을 8권이나 썼어요. 하지만 오늘 내면이 텅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작은 런던 아파트에 앉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밖은 회색 하늘이죠. 안은 더 우울한 기분이었답니다. 3주 동안 이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못 나가서가 아니라 나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클릭하며 중얼거렸죠. 볼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봤어. 이 공허함은 몇 달 동안 내 안에서 자라왔어요. 각 탐험이 이전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각 고대 사원은 또 다른 사원과 흐릿하게 겹쳐지죠. 발견의 짜릿함조차 사라졌더군요. 세상은 작고 예측 가능해졌어요. 별 관심 없이 받은 편지함을 스크롤했습니다. 청구서, 인터뷰 요청, 팬메일. 더 이상 저를 흥분시키는 것은 없었죠.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화면 상단에 새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제목이 즉시 눈에 들어왔답니다. 동방의 수호자 풀리길 기다리는 미스터리.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망설였어요. 아마도 또 다른 가짜 보물 사냥이나 음모론이겠죠. 매달 수십 개씩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달랐어요. 발신자 이름은 벤자민 크로포드였죠.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고고학 탐험에 자금을 대는 부유한 미국 사업가예요. 함께 일한 적은 없지만 그의 프로젝트가 정당하다는 걸 알았죠. 한숨을 쉬며 이메일을 열었어요. 친애하는 하워드 씨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꿀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고대 문헌에서 수호자라 부르는 동방의 한 국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예언의 열쇠를 쥐고 있죠. 진실을 밝히는데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답니다. 동방의 수호자. 어떤 고대 문헌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용어였죠. 많은 고대 문헌을 연구했는데도요. 동방의 모든 국가들 중국, 일본, 인도. 모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미 보지 못한 것을 숨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 차 있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남았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을지도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확실히 있었죠. 제 지루함의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처럼요. 빠르게 답장을 썼어요. 크로포드 씨, 이 동방의 수호자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내주세요. 전송을 누르고 의자에 기대 앉았답니다. 빗방울이 계속 창문을 두드렸지만 이제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달리고 있었죠. 만약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놓친 중요한 것이 정말 있다면? 만약 이 동방의 수호자가 무엇이든 정말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다면? 3일 후 저는 뉴욕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질문으로 가득 찬 노트북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 올리버 하워드가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답니다.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연결고리를 찾으려 합니다. 화창한 월요일 아침 뉴욕의 벤자민 크로포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의 건물은 구름에 닿을 듯한 유리 마천루였답니다. 광택 나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죠. 수염에 회색이 비치기 시작한 지친 남자였어요. 허무한 약속만 쫓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벤자민의 사무실은 최상층 전체를 차지했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에서 센트럴파크의 숨막히는 전경이 펼쳐졌죠.
거의 모든 벽면에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더군요. 런던에 있는 내 서재를 떠올리게 했어요. 단지 훨씬 크고 비쌀 뿐이었죠. 올리버 하워드. 환영합니다. 벤자민이 손을 내밀며 다가왔어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아마 40세 정도? 단순한 파란 정장에 철제태 안경 뒤로 친근한 눈빛을 지녔죠. 초대를 수락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이메일이 흥미로웠죠. 다른 분들을 만나보세요. 그가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벤자민을 따라 문을 지나 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4명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우리가 들어가자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탐험가 올리버 하워드입니다. 벤자민이 발표했어요. 올리버, 우리 전문가 팀을 만나보세요. 그는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리 교수는 고대 아시아 역사 전문가로 지친 눈을 가진 작은 체구의 남자였죠. 일본의 나카무라 박사는 1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 전문가였어요. 브라질 출신 에밀리 산토스는 고대 문화와 별자리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피오나 오코너는 저처럼 고고학자였지만 종교 유물에 초점을 맞췄더군요. 정중히 각각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팀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벤자민의 이메일은 마치 간단한 탐험을 위해 저만 원하는 것처럼 들렸었죠. 벤자민이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커다란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수년간 동방의 수호자라 불리는 특별한 장소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벤자민이 설명했어요. 이 문헌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방의 국가를요. 벤자민이 다른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봤어요. 빨간 점들이 지도 전체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스, 인도에서요. 이 표시들은 동방의 수호자에 대한 언급을 발견한 곳이죠. 그가 계속했답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의 어느 나라가 수호자일까요? 리 교수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분명히 중국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죠. 나카무라 박사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독특한 섬 위치가 진정한 동방의 수호자를 만듭니다. 회의실 안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전문가들은 분명히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벤자민이 미소 지으며 다른 버튼을 눌렀어요. 파란 선이 지도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선이었죠. 이스라엘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많은 문헌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으니 이치에 맞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동쪽을 그리면 우리 모두 파란 선이 여러 국가를 지나 아시아 대륙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봤어요. 우리는 여기에 도착합니다. 벤자민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반도예요.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죠. 한국. 수년 전 서울을 짧게 방문했지만 그 나라의 많은 부분을 탐험하지는 않았답니다. 리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너무 작잖아요. 나카무라 박사의 눈이 살짝 좁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벤자민이 이메일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죠. 그가 직접 저를 바라봤습니다. 올리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말을 고르려 했어요. 생각해보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흥미롭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세계가 간과했던 한국에 대한 특별한 무언가가 정말 있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벤자민이 미소 지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모두 서울로 날아갈 테니까요. 서울행 비행기는 14시간이 걸렸어요. 대부분 벤자민이 준 한국에 관한 폴더를 읽으며 보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은 사실과 질문으로 가득했죠. 서울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수년 전 짧은 방문에서는 분주한 도시로 기억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모한 모습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고대 사원들과 나란히 서 있었죠.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네온 사인이 한글과 영어로 번쩍였답니다. 공기는 길거리 음식에서 나오는 맛있는 향기로 가득했더군요. 벤자민은 서울의 현대적 지역인 강남에 우리 팀을 위한 큰 아파트를 빌렸어요.
연구를 시작하자 메인룸의 벽은 곧 지도, 사진,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낮에는 도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매일 밤 우리가 발견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 돌아왔죠. 2주 후 팀에서 가장 의심 많던 구성원조차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빗방울이 아파트 창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발견한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답니다. 아일랜드 고고학자 피오나 오코너가 테이블 위에 고대 석조 구조물 사진을 펼쳤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죠. 이것들은 고인돌 고대 석재 무덤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많죠.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고인돌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유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직 돌 위에 균형 잡힌 거대한 석판이 작은 방을 만들고 있었죠. 유럽과 중동에서 비슷한 구조물을 본 적이 있지만 한국에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답니다. 브라질 인류학자 에밀리 산토스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한국의 기원에 관한 신화를 연구해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쪽에서 온 별을 따라 한국의 창시자에 관한 전설이 있죠. 이는 동방의 수호자가 천체의 징조로 인도된다는 여러 고대 예언과 일치합니다. 중국이 동방의 수호자라고 확신했던 리 교수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들어 올렸죠. 남한은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해죠. 흥미로운 우연이네요. 심지어 일본 출신 나카무라 박사도 감명받은 듯 했어요. 그는 한국어와 고대 히브리어의 가능한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며칠을 보냈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은 고대 왕국 고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음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라는 의미와 놀랍도록 유사하게 들립니다. 등줄기에 오싹함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연결이 우연일 리 없었죠. 벤자민이 옳았던 겁니다.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그것들을 밝혀내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혼자서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복궁을 걸었죠. 곡선 지붕과 화려하게 채색된 목공예가 있는 한국 전통 건물의 웅장한 단지였어요. 궁궐은 1395년에 지어졌지만 마치 어제 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된 정원이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었더군요. 걷는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사진을 찍으며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이 나라와 국민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궁궐 부지에 있는 작은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강력한 이웃 국가들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한국의 오랜 역사에 관한 전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자신만의 언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하워드 씨 아닌가요? 그 탐험가? 돌아보니 한 노인 한국인이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박 교수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동료로부터 우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제가 눈을 못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백했죠. 세계를 여행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을 정말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간과해요. 우리는 익숙해졌죠. 하지만 한국은 항상 특별했습니다. 큰 정신을 가진 작은 나라죠. 그날 저녁 태양이 서울 위로 지면서 고대 궁궐과 그 너머의 현대적 고층 빌딩에 황금빛을 비추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에 경계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한국은 그저 또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고대 문헌이 예언했던 동방의 수호자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독특한 목적을 가진 국가였죠.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우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답니다. 한국에 관한 우리의 발견은 흥분되었지만 모두가 우리의 열정을 공유하진 않았어요. 벤자민이 초기에 발견한 일부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자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수십 개의 반대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노력만 충분하면 어떤 나라든 고대 예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윌슨 교수. 제 옛 스승이 썼어요. 많은 나라들이 1948년 즈음 독립했어요. 특별할 것 없죠. 하버드의 제니퍼 카슨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를 괴롭혔어요. 실제로 없는 연결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있는 걸까요? 비 오는 어느 아침, 다른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저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메모와 사진으로 가득한 벽을 응시했죠. 바깥의 축축한 한기처럼 의심이 마음속으로 슬며시 기어들어왔더군요. 어쩌면 우리가 틀렸을지도. 어쩌면 한국은 결국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어요. 에밀리 산토스가 비에 흠뻑 젖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답니다. 올리버,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오래되고 다른 책이었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언어로 된 바램 표지였어요. 이것은 16세기 포르투갈 탐험가의 일지 사본이에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왕이 자신들의 민족이 원래 별을 따라 서쪽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탐험가는 대부분의 아시아 문화가 자신들의 기원이 지역적이거나 북쪽에서 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지 주목했죠. 앞으로 몸을 기울여 책을 살펴봤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출처에서 나온 한국 기원 신화의 독립적인 확인이었답니다. 그날 늦게 피오나가 한국 고인돌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서울 외곽의 평화로운 들판에 수백 개의 고대 석조 구조물이 서 있는 장소를 방문했던 거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고인돌들이 이스라엘의 유사한 구조물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음이 확인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 중 하나에 새겨진 이 상징을 보세요. 그녀가 작은 별 모양 표시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돌에서 똑같은 표시를 본 적이 있었죠. 처음에 매우 회의적이었던 리 교수조차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한국 왕들이 같은 시기에 중동 문헌에 기술된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의식을 수행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발견했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고개를 저으며 그가 인정했죠. 이 문화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나카무라 박사가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 차분한 일본 학자가 우리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치며 흥분된 모습이었답니다. 한국 국가요. 그가 가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첫 줄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국화는 무궁화로 영어로는 샤론의 장미라 불리죠. 이는 성경적 참조입니다. 우리의 자료가 많아질수록 한국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도착했었죠. 이제 우리는 매일 발견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아파트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쳤고 도시는 신선하고 깨끗해 보였죠. 현대적인 건물들이 고대 구조물들과 나란히 서 있었고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판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떤 단일 연결고리는 우연으로 치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함께 지리 고인돌 독립시기 언어적 유사성, 문화적 상징, 이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패턴을 형성했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단순하지만 아름다웠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서 있는 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우리는 평생 고대 문헌을 연구해온 노령의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거의 모든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인구당 교회 수가 많아요. 그가 우리에게 말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열정적인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많은 교회들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목사님과의 많은 대화를 마치고 언덕을 내려오며 벤자민이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가리켰어요. 서울은 옛것과 새것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현대적 고층 빌딩 옆에 고대 궁궐들, 첨단 쇼핑몰 옆에 전통 시장들이었죠. 동방의 수호자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야 할 거예요. 벤자민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진보를 수용해야 하겠죠. 고개를 끄덕이며 이 놀라운 도시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침략을 견뎌냈습니다. 점령당하고 분단되고 위협받았죠. 그러나 살아남아 번영했어요. 세계와 연결되면서도 정체성을 보존했답니다.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대륙과 세계를 아우르는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의심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매일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특별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경복궁을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침 햇살이 화려하게 채색된 건물과 우아하게 휘어진 지붕 위로 밝게 빛났답니다. 어젯밤 비 내린 후의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죠.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궁궐 마당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벤자민이 우리 팀을 중앙 뜰에 모았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한 이후 4주가 지났죠. 그 시간 동안 많은 자료로 노트북을 채웠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수십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고대 예언에 언급된 동방의 수호자였을까요? 팀원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의심했던 중국의 리 교수가 이제는 궁궐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본의 나카무라 박사는 조용히 서 있었죠. 평소의 회의적인 태도가 존경스러운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에밀리와 피오나는 눈빛에 흥분을 담은 채 마지막으로 메모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요약해 봅시다. 벤자민이 제안했죠. 노트북을 열고 핵심 발견들을 검토했어요. 첫째, 한국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시아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한반도는 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죠. 고대 문헌이 동방의 수호자를 언급했다면 지리적으로 한국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둘째, 고인돌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이 고대 석재 무덤의 밀집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한 구조물이었죠. 유사한 건축 기술은 수천 년 전 이 멀리 떨어진 문화들 사이의 연결을 시사했어요. 셋째, 시기였습니다. 남한은 1948년에 독립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정확히 같은 해였죠. 이 놀라운 우연은 동방의 수호자와 이스라엘이 현대에 연결될 거라는 예언과 일치했답니다. 넷째, 언어적 연관성이었어요. 코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이라는 의미와 유사하게 들렸죠. 이 나라의 특별한 목적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다섯째, 문화적 상징들이었어요. 한국의 국가는 신의 보호를 언급합니다. 국화는 성경적 연관성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 서쪽에서 온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중동 문헌과 일치했답니다. 여섯째, 한국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 작은 나라는 강력한 이웃들의 반복된 침략에서 살아남았어요. 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고유한 언어, 문화, 정체성을 유지했죠. 마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요. 일곱 번째, 한국의 옛것과 새것의 균형이었어요. 고대 사원이 현대적 고층 빌딩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첨단 기술 회사 옆에서 운영되고 있었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수용하는 이 독특한 조화는 한국을 고대 예언과 현대 세계 사이의 완벽한 다리로 만들었답니다. 자료가 압도적이에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죠. 한국은 그저 또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특별하죠. 역사에서 독특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리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인정했죠. 중국은 긴 역사를 가진 중요한 나라지만 한국은 일반적인 역사적 수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일본은 항상 한국 문화를 존중해 왔습니다. 나카무라 박사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유를 이해하겠군요. 여기에는 수세기를 통해 보존된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궁궐 정원을 마지막으로 거닐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작은 시냇물 옆에서 피어 있었죠. 그 장면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회복력 있는 한국 자체와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전통 한국 식당에 모였답니다. 낮은 테이블 주위의 방석에 앉아 수십 가지의 작은 요리들, 김치, 구운 고기, 채소, 국물 요리 등이 가득했죠. 맛은 환상적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식사하면서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처음 벤자민에게서 동방의 수호자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지루하고 공허했었죠. 세상에서 볼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틀렸던 것인지요. 한국은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산에서 해안선까지 아름다운 풍경들. 고대의 지혜와 첨단 기술의 매혹적인 조화. 수많은 도전을 통해 정체성을 지켜온 회복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발견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식사를 마치며 벤자민에게 물었습니다. 세상과 공유할 겁니다. 그가 단순히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그저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동방의 수호자입니다. 역사와 아마도 인류의 미래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나라죠.
다음 날 아침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할 때 아래에서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푸른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죠. 산들이 도시 풍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반도가 바다와 만나는 해안선이 보였답니다. 이 모험을 시작하게 한 문구를 생각했어요. 세계는 숨겨진 연결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진실로 증명되었는지요. 한국은 우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대 예언과 현대 사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별 기대 없이 왔었어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채 떠나게 되었죠. 아시아 끝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는 지도 위에 또 다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수호자였어요. 인류 이야기에서 독특한 역할을 가진 특별한 장소였답니다. 집을 향해 서쪽으로 날아가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탐험할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세계 대부분이 간과했던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들어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은 진정으로 동방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 세계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